혹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최근에 시행된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법조항 하나가 추가된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방식, 아니 공급망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지금부터 외국인 투자자나 경영진의 입장에서 이 변화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이제 한국의 노사관계는요, 더 이상 개별 회사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원청, 하청, 이 공급망에 얽힌 모두가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이 만들어진 거죠. 예전에는 원청을 보호해주던 그 보이지 않는 법적 방어막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해진 거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는지,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은 뭐였는지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이죠.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법이 시행되자마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생생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 변화가 왜 그냥 규제 하나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기업의 책임에 대한 생각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는 일인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법이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기존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어떤 빈틈, 그러니까 한국 특유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가 만들어낸 딜레마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겉으로만 보면요, 한국의 노동법 체계는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헌법이 있고 그 아래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같은 것들이 개인의 권리부터 집단 교섭권까지 아주 촘촘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아주 거대한 사각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도급 구조입니다.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하청 근로자들의 월급이나 업무 방식 같은 걸 다 결정하는 건 원청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직접 고용계약을 안 맺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섭 테이블에 앉을 의무는 쏙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힘은 원청에 있는데 법적인 책임은 하청업체가 지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계속 유지됐던 거죠. 바로 이 모순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856만 명. 이 숫자가 바로 그 사각지대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의 무려 38.2%가 이런 비정규직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사장님과는 말 한마디 섞을 수 없는 거대한 그룹이 존재했던 셈이죠. 바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던 사용자라는 단어의 법적 의미를 현실에 맞게 다시 쓰는 것.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이전에는요, 원청하고 하청 노조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법적인 벽이 있었어요. 하청 노조가 아무리 원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외쳐도 법적으로는 자기들의 직접 고용한 하청 사장님하고만 교섭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청 노조가 진짜 힘을 가진 원청을 향해서 우리랑 직접 대화합시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긴 거예요. 핵심 변화는 바로 이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법은 사용자를 이렇게 봐요. 직접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바로 그 힘이 있는 주체가 사용자라는 겁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적인 개념이 바뀌니까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효과는요, 정말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가 정말 숨가쁘게 진행됐죠. 3월 10일에 법이 시행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원청을 향한 교섭 요구가 터져나왔고요. 4월부터는 교섭을 거부하는 회사들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인 7월 15일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갔어요. 마치 댐이 터진 것 같았죠. 이 움직임의 파급력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 하나오션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모두 교섭 요구의 대상이 됐어요. 한 번에 140개가 넘는 하청업체 노조가 동시에 원청한테 교섭하자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 7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여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십, 수백 개의 교섭 창구가 한꺼번에 열린 셈이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파업 리스크에 직접 노출되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경영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고 또 기회를 만들기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 지금부터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딱 세 가지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률 리스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청 근로자들에게 내리는 지시나 임금 정책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실질적 지배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샅샅이 뒤져봐야 해요. 둘째, 통일된 교섭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하청 노조들이 각기 다른 요구를 해올 텐데 그때마다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문제가 터지길 기다리지 말고 리스크가 높은 협력사의 임금이나 안전 문제를 먼저 개선해서 분쟁의 불씨 자체를 없애는 거죠. 이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는 책임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교섭은 그 회사만의 문제였고 원청은 우리 소관 아님 하면서 법적 책임 뒤에 숨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젠 책임은 통합됩니다. 노사강대는 이제 공급망 전체가 함께 짊어지는 연대 책임 구조가 된 거예요. 어제까지는 하청업체만의 리스크였던 게 오늘부터는 바로 원청의 리스크가 된 겁니다. 그 견고하던 책임의 벽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당신의 공급망 전체는 이 거대한 책임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이게 오늘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